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죽은 홀령들을 저승에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승사자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실수로 염라대왕의 관할인 염라국으로 잘못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명부를 착각해서 염라국에 있는 백성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승사자는 이승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는데 그때가 돼서야 안 것입니다. 너무 놀란 저승사자는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이런 지금 내가 무엇을 한 거지? 왜 쓸데없이 염라국으로 가서 염라대왕의 백성을 데리고 온 거야? 내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이거 정말 큰일이군. 도대체 이제 어떡한단 말인가? 저승사자는 한숨을 쉬며 염라국에서 데려온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염라국의 인간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일이군. 이자를 옥황상제님에게 데려갔다가는 내 큰 벌을 받을 것이고 염라국으로 다시 데려가다가 염라대왕이 혹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염라국과 천계가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저승사자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거야. 천계도 못 가고 염라국도 못 간다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승에 머물게 하자. 그러면 옥황상제님도 모를 것이고 염라대왕님도 모를 테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자의 몰골이 이곳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야. 그러니 이자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리하여 저승사자는 수소문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나라의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신하를 물리고 혼자 있을 때에 저승사자는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를 본 임금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부르려고 하자 저승사자는 예의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이시오. 놀라지 마시오. 저는 당신을 해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옥황상제의 명을 전하려 온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 당황하던 임금은 진정을 하고 저승사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저승사자는 얼굴에 핏빛이 없고 몸에서 나오는 기운은 이승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계에 있는 옥황상제께서 이미 천한 이승의 임금에게 무슨 부탁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저승사자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임금님이 바로 당신입니까? 네, 그리 알고 온 것이죠. 현명하다는 것은 모르겠고 백성들에게 최대한 성군으로 남고 싶은 마음은 어느 임금보다는 강하다고 생각하오. 그렇군요. 허나 당신의 지혜로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여지껏 보지 못한 다른 곳의 백성을 보여드리지요. 뭐라고요? 여지껏 보지 못한 다른 곳의 백성이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임금이 무척 궁금해하자 저승사자는 즉시 팔을 뻗쳐 땅 밑에서 머리가 두 개인 염라국의 백성을 꺼냈습니다. 임금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라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놀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이자는 염라대왕님이 지배하는 염라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곳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여기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이곳에서 현명한 임금님에게 이자를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뭔가를 생각하다가 저승사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염라국이라면 이승에서 죄를 짓고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럼 중한 죄인일 터인데 이곳에 있는다면 이곳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소? 그러자 저승사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중한 죄를 지어 염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죄의 값을 모두 받고 이제는 악한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백성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그리 말하고 저승사자는 염라국의 인간을 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흉측한 사람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진 임금님은 염라국의 인간을 다른 방에 가두어 두도록 명령하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염라국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신하들은 임금의 말에 모두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염라국의 인간을 보여주겠다면 어찌할 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염라국에 가려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자를 볼 수 있다면 죽은 홀령이거나 저승사자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승의 임금님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은 머리가 둘 달린 인간을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본 신하들은 얼른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생긴 인간이 다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찌 밝은 대낮에 염라국의 흉한 인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조용히 하라 하명하고 그제서야 염라국의 인간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사람인가 아니면 흉측한 괴물인가 정체를 말해라. 그러자 염라국의 인간이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의 백성들처럼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단지 저희가 염라국에서 사는지라 이승의 사람들이 볼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희들도 본디 이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구만. 그렇다면 그대의 나라에도 해가 있고 달이 있는가? 물론이지요. 저희들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도 기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해가 뜬다고 해가 어디서 떠오르는가?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그냥 이승이라 보면 됩니다. 임금님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이어 물었습니다. 그대들도 조상님께 제사를 모시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럼요. 저희들은 항상 하느님과 조상님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구만. 그대는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가? 예, 임금님, 저는 아직 그곳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염라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큰 소리로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염라국 인간을 다시 데려다 주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두 번 다시 염라국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염라국이나 천계로 보낼 수 있다면 굳이 내 임금님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전에도 말한 대로 옥황상제의 명입니다. 현명하시니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염라국 인간은 어찌한단 말인가? 본디 인간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인데. 안 됩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염라국의 인간은 임금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방법이 없다네. 그냥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게나. 저승사자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곤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염라국의 인간은 할 수 없이 이승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가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임금 밑에 두고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는 잠깐은 힘들어하였으나 곧 적응을 하였으며 예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2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 한 아이는 어머니를 닮았으나 한 명만이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둘 달린 채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염라국에서 온 남자는 죽었고 두 형제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니가 늙어서 유산을 나눌 때가 되자 어머니를 닮은 형은 다 똑같이 나눠 갖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둘 달린 아이는 본성이 염라국의 아버지를 닮아서 성심이 탐욕했습니다. 본디 그리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며 형에게 따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3명이야. 나는 2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2사람 몫의 유산을 주어야 해 하고 주장했습니다. 며칠을 두고 다투었으나 해결은 나지 않고 형제간의 우애만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제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임금님에게 가서 송사를 받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송사를 맡게 된 임금님은 처음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다른 신하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기로 유명하고 유능한 신하들도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다음 날에 있는 송사를 앞두고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 형제가 임금 앞에 왔습니다. 머리 둘 달린 사내는 속으로 어떡하든 자신이 2사람의 몫을 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짐 앞으로 나오거라. 임금님은 신하들 앞으로 머리가 둘 달린 사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동생은 자신이 2사람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유산도 2사람의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자가 정말 2사람인지 아니면 1사람인지 시험해보겠다. 그리고 펄펄 끓는 물과 헝겊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가지가 다 준비되자 임금님은 뜨거운 물에 헝겊을 넣어 적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펄펄 끓는 헝겊을 머리 2 가진 동생의 한쪽 얼굴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2 개의 머리는 동시에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전하 잘못했습니다. 뜨거워 못 참겠습니다. 아이고, 우린 하나입니다. 2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우린 하나예요. 제발 이 뜨거운 헝겊을 치워주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신하들은 모두 머리 둘 달린 남자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욕심을 부린 이 머리 둘 까진 자를 꾸짖은 뒤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형제들에게 사이좋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쭐이 난 머리둘 달린 동생은 더 이상 탐욕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머리둘 달린 동생은 혼인을 하였지만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 세상으로 간 후에는 이승에서는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내직으로 있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50살이 넘어도 어려서부터 글 공부만 하다 보니 농사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심성이 착하고 돈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활 형편은 점점 말이 아니어서 결국 슬아의 아이들 셋은 죽물도 먹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감에게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대감은 줄인 배를 부여잡고 앉아 있다가 아내에게 무슨 방도라도 있지 않을까 하여 아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내가 무엇인가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 대감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급히 뱉고 나서는 바느질 광주리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편네가 남편 몰래 뭘 먹을까? 아들 셋은 죽물도 먹기 힘든데 어떻게 혼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감은 차차 노여운 생각이 들어 아내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생각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은 한번 따져볼 생각이 불같이 생겨 다시 아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부인, 방금 내가 들어왔을 때 뭘 몰래 먹었어? 뭐 숨겨둔 것이라도 있어? 용서해 줄 테니 나한테 사실대로 말을 하시오. 그러자 아내는 어이가 없어 인상을 찌푸리며 바느질 광주리에서 커다란 구슬을 꺼내 보였습니다. 설마 절 의심하신 것입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침이라도 넘기려고 구슬을 입에 물었다가 당신이 들어오기에 뱉어서 광주리 속에 숨겼지 않겠습니까? 당신 몰래 제가 먹으면 뭘 먹겠어요? 당신도 참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가 있으세요? 대감은 무안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가장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하고 창피했겠습니까? 이렇게 대감은 사실을 알고 보니 묻지 않기보다 못하였습니다. 대감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방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죽물이라도 먹자고 아내 방에 가니 아내가 장안에서 금비녀를 꺼내놓고는 말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껴놓았던 것인데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이 금비녀를 팔아가지고 쌀을 사오도록 하세요. 이러고 있다간 애들을 다 굶겨 죽이겠어요. 애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대감은 기뻐서 아침 식사가 끝나자 금비녀를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금비녀를 내놓으니 그것을 살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감은 금비녀를 열량을 받고 팔아가지고 쌀을 사려고 쌀 파는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사람이 가득 모여 있는데 웬일인가 가보니 점쟁이가 앉아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점쟁이를 보자 에라,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한번 알아나 보자 하고는 점쟁이를 보고 점을 한번 치는데 복채가 얼만가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점 한번 치는데 열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해보니 점을 치고 나면 쌀 한 알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일원이 중천금이라고 이미 복채가 얼마냐고 물었으니 그만둘 수가 없어 돈 열량을 내놓으면서 점을 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점쟁이는 한참이나 손을 줬다 폈다 하더니 대감을 보고 당신 아들이 셋이 아니요 하고 묻고는 당신한테 아들이 하나가 더 생기겠소 하며 더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점을 치고 나니 싱겁기 짝이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식들도 먹여 살릴 방도가 없는데 이제 자식 하나를 더 보겠다니 이보다 더 기가 찬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갔다가 자식 하나라도 더 생기면 큰일이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 길로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모르나 어느 날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다 큰 기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에서 나오기는 해도 대감이라 당당히 그는 주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아주 반갑게 그를 맞아주며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사랑방에 들어서니 손님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진수성찬으로 차린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대감은 배고픈 나머지 체면도 생각할 겨를 없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물리자 주인은 대감을 보고 새로 오신 손님, 옛 말이나 들려주시오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영문을 알고 보니 이 주인은 지나가는 손님들을 데려다 대접하고는 옛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옛 말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주인님, 대접은 후히 받았지만 나는 옛말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소이다. 하지만 밥값이라도 해야 되니 혹시 다른 일은 없으십니까? 겸손한 말씀이요.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한번 해보시오. 설마 이야기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사랑방에 앉은 손님들은 자기들은 이미 미천을 다 털어놓았으니 사양 말고 어서 한마디 하라고 계속 권하였습니다. 대감은 피할 길이 없게 되어 주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살아온 일도 옛말이 될까요? 아마도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되고 말고요. 어서 말하시오. 내 그 내력이나 들어봅시다. 대감은 지나온 왕사를 쭉 내리엮었습니다. 그 뒤 마지막으로 점친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무릎을 딱 치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칭찬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더니 종을 시켜서 대감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같이 있던 손님들은 이야기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안으로 청한다고 주인을 나무랐고 대감은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하지는 않았나 하며 가슴을 두근거리며 종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라의 1등은 아니어도 고을에서는 꼽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고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대감이 아들 하나를 더 두게 된다는 말을 듣자 그를 청하여 아들을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주인은 대감을 청하여 잘 대접하고는 매일같이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주인은 사랑방에 온 손님들을 다 돌려보내고 대감을 독방에 모셔놓고는 아내를 불러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인, 새로운 손님 보았습니까? 그 손님 점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 하나를 더 둘 팔자라는데 당신이 그와 동침하면 우리가 아들을 볼 게 아니요. 좋은 생각 아니요. 당신 생각은 어떠하오? 당신,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양반과 부자는 대인이라는데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이신가요? 나는 그런 일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 대가 끊어지는데 이대로 가만 보고만 있으란 말이요. 내 말을 듣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어서 썩 나가시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아내가 벌쏘듯하며 대드니 남편은 아내를 위협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더는 다른 방도가 없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집 아내는 밤중에 도둑고양이 모습으로 대감이 홀로 누워 자는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인집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대감은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주인집 아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튿날 저녁 주인집 아내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옷단장도 잘하며 술상을 가지고 또다시 대감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께서 오시니 우리 영감께서 술을 권하라 하기에 술상을 가지고 왔으니 제가 부은 술 한 잔 드셔보세요. 아주 귀한 술이옵니다. 주인집 아내가 술을 부어주며 권하였습니다. 대감은 거절할 수 없어 주는 술이니 받아서 마셨습니다. 주인집 아내는 이제야 일이 성사되는 줄 알고는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손님, 고맙소이다. 손님께서는 집도 떠나신 지 오래되셨다는데 오늘 저녁 저와 동침함이 어떠하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남녀 유별이라 하였는데 여자가 손님방에 뛰어들어 그게 무슨 소리요? 당장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용서치 않을 테요.
어서 당장 나가시오. 주인 집 아내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대감에게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아내가 오자 궁금해서 바로 물었습니다. 부인, 어떻게 됐소? 계획대로 잘하고 오셨소. 빨리 이야기해 보시오. 여보세요. 말도 마세요. 이분은 결백하기가 백지장과 싸웁니다. 너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지 않겠소. 내일 저녁에 다시 들어가 보시오. 그 후로 3일 만에 주인 집 아내가 또 대감방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인 집 아는 어쩔 수 없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솔직히 말하며 빌었습니다. 손님, 제발 저희 청을 들어주세요. 오늘 저녁까지 손님과 동침하지 못하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 제 청을 들어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제발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진작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소? 정사정이 그러하다면 먼저 내 시키는 대로 하시오. 빨리 나가서 백지 한 장, 상 하나, 물 한 그릇을 떠가지고 오시오. 주인 집 아내는 대감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요청한 3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주인 집 아내가 상에 백지장과 물을 받쳐 올리니 대감은 손가락을 지끈 깨물었습니다. 그 후 터진 손가락에서는 시뻘건 피가 주르르 떨어졌습니다. 대감은 피나는 손가락을 들고는 백지장에다 한 일자를 쭉 그었습니다. 여보시오, 이것이 내 마음이니 이거나 받아가지고 나가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전해주시오. 알아듣겠소? 주인 집 아내는 상에 놓은 백지장과 물을 들고 나와 남편에게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즉 주인은 이제 됐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주인은 대감의 피가 묻은 종이를 오려서 술잔에 넣고 술이 빨갛게 되자 그 술을 마시고는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 후 십상만에 이 집에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대감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바로 대감네 집에 쌀과 천 그리고 돈을 실어보내고 대감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셨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집이 걱정되어 가보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대감을 보고 여보시오, 산 사람 입에 거미줄이 치는 법은 없으니 근심 말고 여기 계시오. 알아서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매일같이 사내 진미로 대감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 어느덧 이 집 아들은 커서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 집에서는 대감을 높이 모시고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 주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은 내 아들의 잔칫날이옵니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보았는지 여러분 그 내력을 한번 들어보시오. 내 아들은 이 손님 덕에 보았습니다. 하고는 대감을 가키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좌중에 앉았던 사람들이 대감의 결백함과 지성을 극히 칭찬하였습니다. 그제야 주인은 대감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떠나갈 때 주인은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속으로 얼마나 괘씸하였겠습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집이라고 찾아오니 마을이 다 변하였습니다. 전에 없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서고 큰 나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첫 기와집에 들어가 이 집이 첫째 아들 집이겠다고 생각하고 종을 불러서 아무개네 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지나가던 거지 같은 사람이 함부로 주인 양반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집안에 앉아있던 첫째 아들이 밖을 내다보더니 대감을 때려서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감은 함구무언하고 매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집에 찾아가니 둘째 아들네 집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쫓겨나고 셋째 아들네 집에 찾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때 대감 아내가 집안에 앉았다가 남편 말소리를 알아듣고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과연 자기 영감이라 아들을 보고 어서 그 영감을 방에 모시라고 명하였습니다. 대감을 방에 모시자 부인은 종한테 대감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하고는 그 뒤에 자기 방에 모셔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대감이 아내 방에 들어서니 아내가 대감 손을 덥석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느라 이제야 집에 오시는구려.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아이들은 지 아비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요.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는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습니다. 아내는 전후 사연을 듣고 나더니 아들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인사를 시킨 다음 그들에게 전후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찌 아버지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물도 먹지 못하던 녀석들이 기와집을 쓰고 종을 부리며 사니 제 아비도 몰라보는구나. 한번 용서는 한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내 너희들에게 천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알아듣겠느냐? 그 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대감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셨고 대감네와 대감의 지성으로 아들을 본 주인집은 서로 오가며 형제처럼 지내면서 잘 살았습니다. 결국 대감의 지성으로 인하여 두 집안은 행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바가지이고 아우는 착한 동생입니다. 옛날 이야기란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은 나쁘다고 그리고 아우는 좋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 형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남이 집안 살림을 해야 하니깐 암만 해도 아우가 형보다 약하니까 약한 쪽 편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옛말도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쌀아기 한 알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장삿길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소금 짐을 지고 고을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에서 날이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데서나 한 대짬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잠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박박박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나고 이러거든 말입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가만가만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까 잔솔밭 속에서 여우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고 하니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발톱으로 긁는데 박박박박 하고 파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보고 잘 안 맞으니까 또 박박박박 하고 파내고 이런단 말입니다. 날이 부옇게 새도록 그렇게 해골 바가지를 파내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놈을 쓰고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너무너무니까 그만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슬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으로 둔갑을 해놨으니 저게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우가 착한 일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우는 소금찜을 지고 가만가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고개를 하나 넘어 그 아래 마을로 썩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우도 마을로 함께 들어섰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큰 마당에 차이를 치고 혼인잔치를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여우가 그리로 썩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우도 서둘러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달려나오더니 아이고 외할머니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장모님 오십니까? 며칠 전에 오시랬더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드리고 동네 사람들도 외가지 큰마님이 손주 혼인 보러 오셨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응, 내가 오다가 다리병이 나서 쉬었다가 오느라고 늦었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아, 저것이 이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개를 넘다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바가지를 말려서 파내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는 척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넋을 빼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라고 하는 게 본래 사람 넋부터 빼놓고 간을 빼먹는 것입니다. 아우가 궁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 앉아있으니 주인 집에서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인심이 좋은 집이었던지 뜨내기 손님한테도 대접을 푸지게 잘해주더란 말입니다. 그걸 다 먹고서는 이렇게 뜨내기에게도 잘 대접해주는 집인데 혹시라도 큰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 꾀를 냈습니다. 아우는 이 집 주인 앞에 성큼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 오죽자는 소금 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제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소이다. 이런 제주는 아무도 구경 못 해봤을 겁니다. 오늘 같은 홀렌날에 딱 맞는 제주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묻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경사스러운 홀렛날 무슨 제주를 부릴까? 혹시 불미스러운 제주를 부리는 것 아닐까? 그래, 무슨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 겐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음식이나 먹고 가는 게 어떤가? 그러자 머슴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제주입니다. 그리고 이 집 홀레에 딱 맞는 제주인이 봐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으라 하고는 멍석 위에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요.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죠.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요?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 멍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시오. 그러니 여우가 멍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물러났습니다. 아우는 지게 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제주를 부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냅다 후려갈겼습니다. 두어 번 후려갈기니까 깨갱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여우가 죽으니까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주인 집 식구들은 처음에 아우가 지게 작대기로 여우를 후려갈기니까 저희 할머니를 때린다고 펄펄 뛰다가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인 걸 알고는 참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논 몇 썸지기를 뚝 떼어주면서 소금 장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폈습니다. 그런데 형이 보니까 소금 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논을 몇 썸지기나 가지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까지 많은 위인이라 그만 셈이 버쩍 나서 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에다가 그리 사느냐? 너 같은 무일푼에 소금이나 파는 놈이 어떻게 놈 몇마지기가 말이 되느냐? 기필고 넌 도둑질을 한 게야.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니까 형이 저도 불여우 잡아서 부자 되어보겠노라고 소금짐을 지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개를 하나 넘는데 마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지나가거든 말입니다. 옳지. 저게 틀림없는 불효우렸다. 저 놈을 때려 죽여서 나도 논이나 받아야겠다. 형이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 상 잘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고는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습니다. 그래놓고 동생이 한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지게 작대기로 후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고 진짜 그 집 외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남이 귀한 할머니를 두들겨 패놨으니 무사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아주 반병신이 됐습니다. 그 후 아우는 반병신이 된 형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면서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평생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걸 후회했습니다. 요즘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딱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부모가 장가를 보내려 해도 눈에 차는 처녀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구나. 마음에 드는 처녀와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을 할 이유가 없지.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며 타는 부모의 속도 모르고 태평하게 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마을에만 있으면 내 마음에 차는 색시감을 만날 길이 없지.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돌쇠는 옆 마을에 사는 부모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돈을 한 단량만 주시지요. 뭐라고 돈은 가져가서 뭐하게. 색시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게 돈이 왜 필요하냐. 아,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 돈을 좀 주십시오. 그 말에 돌쇠의 아버지는 자식의 품성을 믿기에 돌쇠 말대로 단량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돈을 받아서 마을 장터에 가서 옷 만드는 천을 한 짐 샀습니다. 돌쇠는 옷감을 가지고 큰 마을에 가서 쫙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당에 다니는 한 아이가 이 옷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옷감이 아주 좋은데요. 우리 누나 옷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돌쇠는 아이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가만 보자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아니 남자아이가 이렇게 잘생기다니. 그렇다면 필시 누나도 상당한 미녀일 것이다. 돌쇠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누이가 있느냐? 그러자 아이는 신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누나가 아주 미인이에요. 이 마을에서 우리 누나를 보고 반하지 않은 남자가 없죠. 거기다 마음 씀씀이도 너무 이쁘고요. 현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아이의 말에 돌쇠는 솔깃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럼 나도 한번 너의 누이를 보고 싶은데 말이지. 너의 누이를 한번 만나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돌쇠의 말에 아이는 가만히 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어요. 부탁을 받으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이고 요 녀석이 이게 벌써 세상을 잘 아는구나. 그래 너가 만지고 있는 옷감 이걸 주마. 그러니 너의 누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다오. 와, 정말인가요? 그럼 제가 만날 방도를 가르쳐 주지요. 저기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대청마루가 아주 높으니까 밑에 숨기가 좋아요. 거기 들어가 있으세요. 그렇게 돌쇠는 아이와 함께 아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도움으로 아무도 모르게 돌쇠는 집 대청마루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마루 밑으로 던지더니 누나가 마루 밑에 들어가서 자기 신을 꺼내줘야 한다고 우겨댔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떼를 쓰니 아이의 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신발을 찾아 마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아이와 함께 온 돌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처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처녀에게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셨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놀라셨겠지만 잠시 저에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처녀는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돌쇠의 눈빛을 보고는 진심이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대청마루 아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아주 차분하였으며 성품 또한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녀는 단번에 돌쇠에게 반해버렸고 돌쇠 또한 이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뒤로 두 사람은 부모님 몰래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돌쇠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부모님과 처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듬해 두 사람이 혼인을 하기 위해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기 전 어느 날 이 처녀가 혼인을 한다는 말을 들은 마을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다짜고짜 처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처녀의 얼굴만 한번 보게 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청년이 도무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얼굴을 안 보여주면 이 집 앞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의 어머니는 처녀에게 담벼락 앞에 잠시만 서 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처녀가 어머니의 말에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청년은 처녀를 보고는 회오리 바람처럼 순식간에 처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이 마을에 몸을 숨기고 있던 큰 도둑이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잡으려 했지만 워낙 도적의 수가 많고 힘이 좋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이 그러하니 처녀의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은 집으로 돌아가 혼인식 준비를 하던 돌쇠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달려와 처녀를 찾자 어머니는 도둑이 딸을 잡아갔다고 모든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날부로 돌쇠는 이 도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 도적이 배를 타고 멀리 섬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부자인 처갓집 돈을 부탁했고 그 돈으로 배를 사고 힘 좋은 사내들과 죽창 여러 개 그리고 석 달 열을 먹을 양식과 물을 싣고 처녀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돌쇠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용왕님에게 굿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돌쇠의 부모님은 아들의 말대로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바닷가에서 용왕님께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섬을 뒤지고 다니던 돌쇠는 어느 인적이 드문 섬에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가 타고 온 배가 한 척 보였는데 자신이 조사한 도둑의 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이곳이구나. 돌쇠는 함께 온 사내에게 석 달 열흘이 지나도 자신이 돌아오지 않거든 알아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도둑의 서구를 찾기 위해 온 섬마을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외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 옆 소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의 뒤로 도적 몇이 검을 차고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돌쇠는 나뭇잎을 뜯어 떨어뜨렸고 처녀는 나무 위를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쇠를 발견한 처녀는 놀랐지만 어찌할 수 없어 못 본 척을 하였습니다. 돌쇠는 밤이 깊어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러 서구를 많이 빠져나가자 틈을 노려서 처녀가 들어간 집으로 몰래 잠입하였습니다. 처녀는 몰래 집에 들어온 돌쇠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저를 구하러 오셨군요. 그래서 드디어 만났구려. 하지만 이곳은 경계가 삼엄하던데 어찌 우리 둘이 빠져나갈 수 있겠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어이까? 돌쇠의 물음에 처녀는 돌쇠를 시켜서 개를 2마리 잡아서 피와 고기를 천에 꼭 싸고 관을 하나 만들어서 안에 솜을 넣고 썩은 개의 피와 고기가 든 천을 양쪽에 놓고 관 안에 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작대기를 손에 쥐어주면서 누가 묻거든 이렇게 답하세요. 부모가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서 시체를 가지고 고향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돌쇠는 처녀의 말대로 수레에 관을 싣고 곡을 하며 가고 있는데 어떤 사내가 다가오더니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처녀가 일러준 대로 부모의 시신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창을 꺼내 관을 한번 푹 쑤셨습니다. 그런데 관 안에 있던 처녀는 썩은 개의 피를 솜에 묻혀서 준비해 놓았다가 창에다가 재빠르게 묻혔습니다. 창을 든 사내는 썩은 피 냄새를 맡더니 더럽다며 손사래를 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돌쇠는 말을 재촉하여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처녀를 데려간 도둑이 수개가 도둑질을 하다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 도둑의 촉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얼른 집에 가보았더니 집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둑은 처녀가 도망간 것을 눈치채고 돌쇠와 처녀를 쫓았습니다. 돌쇠가 배에 거의 다 와가는데 도둑이 막 뒤에까지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돌쇠의 부모가 구슬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러고 나서는 하늘의 독수리가 나타나서 몸에 모래를 잔뜩 묻히더니 도둑의 머리 위에 가서 털어댔습니다. 갑자기 웬 모래가 잔뜩 머리 위로 떨어지자 도둑은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눈을 비비고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돌쇠는 무사히 관을 싣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자신이 데리고 온 커다란 호랑이에게 배를 쫓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둑의 명령을 받은 호랑이가 배를 향해 헤엄쳐 오는데
헤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었던 사내들이 배 안에 있던 죽창을 가지고 호랑이에게 던져서 호랑이를 쫓아버렸습니다. 그제야 마음을 놓은 돌쇠는 관 안에서 처녀를 꺼내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돌쇠의 부모는 그때까지도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도둑에게 빼앗긴 색시를 찾아와 성대하게 혼인을 올렸고 관아에 처녀를 데려간 도둑들의 소굴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관원들과 함께 따라가서 길잡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적과 도적이 수개를 잡고 백성들에게 훔친 많은 재물을 찾았습니다. 그 공으로 돌쇠는 높은 관직에 오르고 아름다운 색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시골에 사는 칠복이라는 선비가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집이 째지게 가난하다 보니 좋은 주막에 들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혹시 허름한 방이라도 얻을까 해서 온종일 서울판을 돌아다녔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도록 찾았으나 헛물만 켜고만 칠복이는 어찌나 배가 출출한지 팥죽이나 사 먹으려고 장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뜨끈뜨끈한 팥죽이요. 맛 좋고 값싼 팥죽 사세요. 때마침 웬 팥죽장 사할미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정승 좋은 목소리로 팥죽을 불러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곧바로 한 그릇 청에서 놓고는 선자리에서 후루룩 팥죽을 단숨에 먹어 치웠습니다. 그 모양을 빤히 지켜보던 팥죽장 사할미가 이상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귀하신 선비 같은데 어찌하여 좋은 주막집을 놔두고 이 할미의 팥죽을 사잡수시오. 아마도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구려. 칠복이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마음씨 착해 보이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할미가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는 올 때 갈 데 없는 외톨이 늙은 일세. 이 누추한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와 묵으면서 동무도 하고 집도 지키며 과거 볼 날을 기다리는 게 어떻겠나. 이리하여 칠복이는 팥죽 한 그릇 사 먹은 연분으로 할미 집에 들어와 진혈육처럼 정답게 보내며 마음 놓고 과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난 칠복이는 책을 들고 앉았는데 문소리가 삐걱하고 나더니 웬 여인이 들어와 반갑게 할멈 아씨하며 서로 말을 주고 받는 소리를 들으니 여간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칠복이도 한창 피는 꽃나이라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연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그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웬 여인이 와서 할미와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칠복이는 당장 뛰어내려가 그 고운 목소리의 임자를 마주하고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녀유별이요. 한낱 글익는 선비의 몸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몰래 문틈새로 아랫방에 있는 여인을 훔쳐보았습니다. 칠복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어여쁜 여인이 할미 드시라고 탐스러운 수박을 들고 있는데 네 집 낭자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이쁜지 전상선녀가 방 안에 내려앉은 듯 보였습니다. 칠복이가 문틈새로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또 보아도 끝없이 보고만 싶은데 밤이 돼서 어두워지니 여인이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할멈, 난 이만 놀고 갈게요. 꽃분아 씨,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누추한 집이라도 더 놀다 가시지요. 할멈, 보고파 왔는데 이만 보고 가면 돼요. 보고 싶으면 또 올게요. 그 여인, 즉 꽃분이가 자리를 뜨고 일어나는데 그 자태를 보니 너무 고와 꽃에 앉았던 나비가 사뿐 차고 날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 꽃다운 자태까지 보니 마음속에 불이 확 타올라 칠복이는 더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할미의 눈치를 살필 새도 없이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어나가 종종 걸음을 옮겨놓고는 여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낭자, 무례한 행동을 용서하시오. 소인은 서울 과거 보러 온 시골 선비로 잠깐 할미 집에 머물렀더니 전생에 인연이 있어 낭자를 만났구려. 묻건대 네 집 누구시며 나이는 얼마나 돼요? 하찮은 규중처녀의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정 알고 싶으면 나이만은 알려드리리다.
꽃분이는 글귀로 제 나이를 말하고는 곱게 머리를 숙이고 칠복이의 몸 곁을 조심조심 지나 종종 걸음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칠복이가 그 글귀를 풀어보니 꽃분이의 나이는 19살이 분명하였습니다. 칠복이가 생각해보니 꽃분이의 나이는 한창 피는 꽃 시절인데 그처럼 글까지 능하니 어찌 짝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장부 체면으로 달아나는 여인을 다시 쫓아갈 수는 없고 하여 한참이나 멍하니 어둠 속에 서 있다가 방에 들어와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부터 꽃분이의 꽃 같은 얼굴이 눈이 삼삼하여 칠복이는 도무지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에라, 생각지 말자. 과거 보러 온 대장부가 처녀 하나 때문에 큰 것을 망칠 소냐. 하고 굳은 결심을 하였으나 책을 펼쳐들면 글 줄 사이로 또 꽃분이의 얼굴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보고 싶으면 또 오겠사와요 하는 옥굿을 굴리는 듯한 꽃분이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마음이 조여 그 꽃분이가 오늘 저녁 올까 내일 저녁 올까 하며 저도 모르게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꽃분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저녁에 대문이 삐걱하더니 할멈하고 옥굿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복이는 천방지축 사이문으로 다가가 문틈새로 꽃분이를 내다보았습니다. 하도 보고 싶던 얼굴이어서인지 그 꽃분이의 얼굴을 보니 한 볼에는 해가 돋고 한 볼에는 달이 돋은 듯한데 고운 눈썹 아래 머루알 같은 눈은 야광주처럼 빛을 뿌리고 나풀거리며 이야기하는 입술은 빨갛게 망울진 꽃과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보고 또 보아도 눈만 떼면 아쉬운 그 얼굴을 넋을 잃고 보기만 하는데 또 밤이 가서 깊어지니 꽃분이가 전처럼 할미에게 인사하고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칠복이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후다닥 자리를 차고 일어나 종종 걸음으로 꽃분이의 뒤를 쫓아가 옥으로 다듬은 것 같은 꽃분이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낭자, 가지마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리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옵니다. 하오니 마음만은 변치 않을진데 어찌 만나지 못함을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낭자, 그대의 집은 어디며 어떻게 찾아가리오? 그 말에 꽃분이는 또 전처럼 묻는 말에 곧바로 알려주지 않고 글귀를 지어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흥인지문 내 북향칠행동 장내장외의 리화만 발지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꽃분이는 선비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살그머니 뽑고는 조용히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손에 쥐었던 보배구슬을 잃은 듯 아쉬웠으나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진 뒤 아무리 기다려도 꽃분이는 할미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칠복이는 마음만은 변치 않을진데 어찌 만나지 못함을 걱정하리까 하던 꽃분이의 말과 집을 가르쳐주던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이는 필히 자기를 찾아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즉 일찍 꽃분이를 찾아가지 못한 자기가 멍청이었다고 후회하며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서울 사람들은 동대문을 흥인문이라 불렀으므로 칠복이는 꽃분이가 말한 대로 동대문 안에 들어서서 북향칠행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가니 과연 담장 한 밖에 백꽃이 만발한 집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집을 찾고 기뻐하며 그 집에 발을 들여놓으려는데 키가 구척 같고 눈이 종지 같은 문지기가 눈알을 달달 굴리며 어디서 온 사람인데 웬일로 함부로 대감집 문전에 발을 들여놓느냐며 칠복이를 마구 밀어내쳤습니다. 칠복이는 그 사연을 문지기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글만 읽던 사람이 구척장신과 싸워 이길 수도 없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다시 할미 집으로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 생각해보니 그 교수는 틀림없이 대감집 딸이라 자기 가문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꽃분이와 꽃다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하면 무엇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는 그런 집 문전에 발도 들여놓게 못하는지 그저 세상이 한스러웠고 눈을 감으면 꽃분이가 눈을 삼삼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칼로 살을 저며내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칠복이가 하루도 아니요
이틀 사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만 누워 있으니 할미가 이상히 여기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앞만 봐도 자네 일이 그저 일 같지 않네. 과거 보러 온 사람이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있을 적에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지언데 나에게 어서 편히 말하게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칠복이가 그 사연을 말하기 민망하여 거짓으로 대답하는데 할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닐세,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네. 자네가 날 부모처럼 생각한다면 속 시원히 말해주게. 나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일세. 사람이 목석이 아닌 이상 마음이 비단 같은 할미가 이처럼 간곡히 묻는데 마음속 말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꽃분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연을 숨김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였습니다. 할미는 칠복이의 말을 듣더니만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네. 사내 대장부가 일개 여자 때문에 낙심하고 앞길을 망쳐서야 되겠나. 그 일은 이 할미에게 맡기고 당장 일어나 정신을 차려 과거 공부에나 힘을 쓰게. 할미는 본래 꽃분이의 유모이고 꽃분이의 아버지는 대궐에서도 예의 밝기로 소문 높은 예조 판서였습니다. 할미는 칠복이를 안심시켜 놓고는 그 길로 판서네 집으로 갔습니다. 할미는 판서가 보석같이 소중히 여기는 딸을 젖먹여 키웠는지라 판서는 할미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멈, 참 오래간만이요. 그래, 그새 잘 지내셨소? 네, 팥죽 장사를 해서 살아가자니 고생스러워도 큰 근심은 없이 지내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오셨소? 어제 팥죽 팔러 장에 갔더니 이런 일을 두고 시비가 생겼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어서 말해보시오. 한 시골 선비가 서울 과거 보러 왔다가 한 대감집 따님과 눈이 맞았답니다. 대감 따님은 시골 선비한테 집까지 알려주고 찾아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시골 선비가 찾아가니 대감집에서는 문간에도 들여놓지 않았답니다. 시골 선비는 너무도 어이없고 기가 막혀 몸져 누운 것이 그만. 목숨이 경각에 다다라 싸웁니다. 사랑하는 처녀도 얻지 못하고 과거도 못 보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들 아무리 대감이라도 죽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과 대감은 대감이고 시골 선비는 시골 선비인데 대감이 어떻게 제 딸을 시골 선비에게 주느냐 하며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서는 어떻게 시비해야 옳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미는 딴궁리가 있어 이렇게 꾸며대고 묻는데 대감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제꺽 대답하였습니다. 할멈, 그야 묻지 않아도 시비가 송금보듯 뻔하지 않소. 아무리 지체 높은 가문에 태어났다 해도 한낱 여자로 인하여 생사람을 죽이며 과거도 못 보고 앞길을 망치게 할 수야 없지. 대감 집에서는 그 딸을 시골 선비한테 보내야죠. 그게 참말이옵니까? 내가 나란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이만한 시비도 없으면 무슨 면목으로 조정해 나가 판서질을 하겠나 말이요. 할미는 이때라 생각하고 그 즉시 바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서 이처럼 시비가 밝으신데 제가 어찌 실토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 방금 말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오라. 저의 집 일이옵니다. 이제 대감님께서 믿어지지 않으시면 아씨한테 물어보옵소서. 대감은 이미 한 말이 있는지라 엎질은 물을 다시 담아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자니 천금같이 귀히 키운 딸을 시골 선비에게 주기도 아쉬워 한참이나 멍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 내 일국에 판서되어 어찌 일구이연하겠소만 혼인이란 일륜대사라 내 친히 딸의 말을 듣고야 하겠으니 그리하오. 하고는 딸을 불러 앉히고 물어보는데 꽃분이는 아버지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머리 숙여 또박또박 대답하였습니다. 아버님, 이 여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은 소녀, 할멈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선비와 상종한 적이 있나이다.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사오나 대장부 가슴속에 큰 뜻이 있고 문장 또한 출중하오니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되기에 손색이 없을 줄 아옵니다.
아버지께서 그 선비를 어여뽑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이 이쯤 되니 이제는 다 지어놓은 밥이라 대감은 할미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멈,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은 내 집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더러 글 공부에 열중하여 장원급제하는 날 찾아오라고 일러주오. 할미는 일이 생각대로 성사되니 친아들이 장가라도 가는 듯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조금도 내지 않고 있다가 칠복이가 저녁 글을 마치고 자리에 누우려 할 때 그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네에게 한마디 할 말이 있네. 사내대장부는 가슴속에 지국평천하의 큰 뜻을 품어야 하네. 장원급제 소원 성취하는 날 내 자네를 데리고 대감집에 가려 하네. 그러니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는 아씨를 다시 볼 생각도 말게나. 이날부터 칠복이는 굳은 마음을 먹고 주야가 따로 없이 글만 일념하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칠복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할미 덕분에 칠복이는 벼슬과 함께 대감의 꽃 같은 따님과 백년해로 화촉의 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칠복이가 꽃분이와 마주 앉으니 새삼스레 할미네 뜰락에서 꽃분이가 나이를 알려주던 일이 생각되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오늘 부인과 이렇게 마주 앉으니 그때 부인이 글귀로 나이를 말해주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구려. 그럼요. 그 글이 오작교가 되어 우리 오늘 백년해로 부부로 만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엔 내가 글귀를 내어 부인한테 내 나이를 묻겠소. 부인 생각은 어떠하오? 어서 말씀해 주세요. 서초패화도 강시라. 서초패왕이 강을 건널 그때요. 그래, 내 나이 얼마나 돼요? 꽃분이는 칠복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나이 24인 줄 아려옵니다. 어찌 두고 하는 소리요? 항우가 강동제자 8,0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진나라를 치러 갈 때 그 나이 24이라 했사오니 서방님 나이 또한 24이 아니오리까? 역시 내 어여쁜 부인일세. 부인, 우리는 글까지 천생배필이구려. 칠복이는 할미 덕분에 이처럼 글 잘하고 마음씨 곱고 용모 고운 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벼슬이 높아져도 할미를 잊지 않고 친부모처럼 모시니 세상에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한 총각 나무꾼이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 소원이 몽고하니 차만색시 얻어서 장가가는 게 소원인 것입니다. 산에서 산이 여자가 있나, 돈을 풍족하게 벌 수가 있나. 그래도 이 총각은 마음씨 하나는 참 착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루는 나무하러 갔는데 거지 노인 하나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힘없이 한숨만 내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각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인일로 이 산 중에 혼자 계시는 것입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한숨만 쉬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쓸모없다고 이 산 중에 버렸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네. 내 신세가 하도 한심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걸세. 총각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대로 놔두어서는 위험한 산중에서 들짐승들한테 무슨 병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는 게 아주 미천하지만 혼례도 안 치르고 양친도 모두 여의어서 저 혼자 몸이니 저와 함께 가서 사시지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영감님 입 하나 굶기겠습니까? 총각의 말에 노인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총각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총각이 말이 정말 고맙지 않겠습니까? 총각은 노인을 모셔다가 부랴부랴 밥을 지어 대접을 했습니다. 또 잠자리도 마땅치 않지만 아랫목은 노인에게 주고 자신은 문 앞에서 잤습니다. 이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노인이 총각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네한테 신세를 진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네. 이 늙은 몸이 자네한테 뭐 해줄 것도 없고 신세만 지고 있으니 미안하구려.
대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산중 큰 버드나무 밑에 산삼이 나오는 꿈을 꿨네. 꿈이지만 너무 생생했네. 속는 셈 치고 내일은 꼭 그곳으로 가보게. 노인의 말에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이 말아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늪에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랑이지만은 가만히 두면 죽게 생겼으니 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곧 기다란 나무작대기를 가져다가 사다리를 놔줬습니다. 호랑이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어떤 얘기에는 일껏 호랑이를 살려줬더니 잡아먹으려고 한다지만 여기서는 안 그러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는 대뜸 입을 넙죽거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이니깐 호랑이도 말을 잘하거든 말입니다. 살려줘서 고맙수. 그래, 소원이 뭐유? 소원을 묻는데 대답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 같은 노총각이야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 뭐가 더 있겠습니까? 마흔된 노총각에게 시집을 안 하기 있겠습니까?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총각은 노인이 말한 버드나무에 가서 여기저기 흩어봐도 산삼씨도 못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미안해서 그냥 하는 소리였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온 산을 뒤졌지만 노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잠을 자다 보니 무엇이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놀라서 나가봤더니 글쎄 웬 사람이 하나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고운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총각 장가 보내주려고 처녀를 물어다 놓은 거지 않겠습니까? 처녀는 호랑이한테 물려 오느라고 놀라서 까무러쳤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다 며칠씩 먹이고 했더니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이 처녀는 서울 정승집 외동딸입니다. 일찍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혼례 치른 후 사나흘도 못 가서 저 세상에 간 청산과부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수절하게 됐으니 이 처자도 참 딱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상민이면 제가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데 지체 높은 정승집 딸이니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과부가 저녁에 달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만 호랑이한테 물려온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나랑 삽시다. 이것도 인연이지 않겠소?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래야지요. 제가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혼인을 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덕에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총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산골을 떠나본 적이 없는 데다가 서울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전에 호랑이 구해줬던 곳에 가서 호랑아, 여기 있으면 나 좀 봐줄래? 하고 부르니까 호랑이가 나오거든 말입니다.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일 가고 싶어 하는데 길을 몰라서 갈 수가 없구나. 나 좀 도와다오. 그 말을 듣고 호랑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당나귀 가죽을 한 장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당장 저작거리에 나가 당나귀 가죽을 한 장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자기 머리에 씌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당나귀가 된 것입니다. 늙은 당나귀로 변해서 이힝 하고 오는 겁니다. 그놈을 끌고 집에 와서 아내를 태우고 자기도 탔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냅다 달리는데 빠르기가 마치 번개 같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껍데기는 비루먹은 당나귀지만은 속은 호랑이니까 그 걸음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당나귀를 타고 서울을 갔습니다. 정승 집에 턱 들어가니 참 난리가 나버렸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서 왔으니 난리가 나지 않나겠습니까? 그런데 정승이 그만 심통이 났습니다. 사위라고 온 것이 볼품도 없는 산골 무지렁이 나무꾼이 왔으니 자기 집 머슴보다 못하니깐 마음에 안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승이 사위 쫓아내려고 꾀를 냈습니다. 넌 나하고 장기를 두자. 만약에 나를 이기면 사위 삼겠지만 지면 당장 쫓아낼 테다. 정승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걱정 끝에 다른 사람들 몰래 호랑이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파리를 한 마리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잡아다 줬더니 그걸 또 머리에 얹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파리가 됐습니다. 조그마한 파리로 변해서 포르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매 속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를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장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파리가 장기판 위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나무꾼 2차례가 되면 한 군데 딱 앉는 것입니다. 파리 앉는 자리를 따라가며 장기를 뒀습니다. 그랬더니 뭐 할 것도 없이 3판을 뒀는데 3판 다 이겨버렸습니다. 정승이 장기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내기를 거는 것입니다. 넌 나하고 말타기 경주를 하자. 나를 이기면 사위 삼겠지만 지면 당장 쫓아낼 테다. 정승한테는 좋은 말이 있지만 나무꾼한테는 말도 소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남몰래 호랑이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가죽을 한 장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말가죽을 구해오니까 또 그걸 머리에 씌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말이 됐습니다. 비루먹은 말로 변해서 이잉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타고 경주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뭐 해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껍데기는 비루먹은 말이지만은 속은 호랑이니까 그 걸음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호랑이하고 말하고 경주를 한 꼴이니 말이니 말입니다.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2번이나 내기에서 진 정승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내 이놈 산골 나무꾼 주제에 좋은 말을 타다니 분수를 모르는군. 하고서 그 말을 빼앗아서 자기가 탔습니다. 타고서는 이랴 어서 달려라 이놈아. 호통을 치며 채찍질을 하거든 말입니다. 호랑이가 채찍으로 얻어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구 날뛰었습니다. 그 서슬에 정승이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반병신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호랑이 타고 집에 돌아와서 그 뒤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이지만 착한 노총각에게 감동받은 산신령과 호랑이가 은혜를 준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하며 살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산신령과 호랑이가 도와주러 나타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돌쇠였는데 성심도 착하고 늘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형편은 계속되었습니다. 거기다 어느 날부터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아프셔서 방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농사일보다 어머니 간병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끼니도 거르고 지어온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돌쇠가 하루는 논을 갈다가 문득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혼인이라도 했으면 부인이 어머니의 끼니를 챙길 텐데 그러면 쾌차할 수 있는데. 돌쇠가 잠깐 멍하니 하늘을 보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끼니를 드시면 쾌차할 수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헛것이 들은 것인가? 그래 이래만 신경 쓰자. 말도 안 되는 생각 말고.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논을 다 갈고 큰 못에 가서 또 문득 내가 혼인이라도 했으면 부인이 어머니의 끼니를 챙길 텐데 그러면 쾌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가 끼니를 드시면 쾌차할 수 있는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이건 뭐야? 분명히 말소리가 들렸어. 내가 헛것을 들은 것이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것이지? 돌쇠가 소리 난 곳으로 가서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 숨어 있는지 샅샅이 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못 보던 더덕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덕의 꽃망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덕이 말을 한다고? 에이 설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지? 돌쇠는 설마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내가 혼인이라도 했으면 부인이 어머니의 끼니를 챙길 텐데 그러면 쾌차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더덕이 꽃망울에서 어머니가 끼니를 챙기면 쾌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더덕이 말을 하다니 이건 필시 보통 더덕이 아닐 것이야. 돌쇠는 너무도 신기해하며 더덕을 조심히 파다가 집에 가서 부엌에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것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끼니를 잘 드시지 않던 어머니가 너무 잘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차려진 밥상을 먹은 어머니는 며칠 후 정말 쾌차한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돌쇠는 이를 나가는 척하고 방 안에 숨어서 누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웬 처녀가 나왔는데 바가지를 벽에 대니 쌀이 줄줄 나오고 저절로 밥이 되었으며 집 뒤에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건져오더니 반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처녀를 돌쇠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색시는 누구이시길래 이리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오? 그러자 처녀는 부끄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째서 남의 집에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이오? 연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처녀는 자신이 묘양산의 산신령의 딸이었는데 벌을 받아서 더덕으로 변했는데 신기하게도 돌쇠를 만나면 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이 처녀가 하늘이 보낸 선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색시 이것은 필시 하늘이 점지어준 인연이오. 나와 함께 살자고요. 그러면 당신은 더덕으로 변하지 않아도 되고 나 또한 선녀 같은 당신과 함께 살아서 좋고요. 부디 내 청을 들어주시오. 그러자 처녀는 잠시 뭔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산신령님이 말하기로는 제가 인간이 된다 하면 언젠가는 필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쇠님과 함께 살다가 잘못된다면 돌쇠님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더덕으로 있다가 밥상을 차릴 때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흥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사람으로 쭉 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밥상을 얻어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오. 당신과 함께 백년해로 해서 자식들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소. 산신령님이 무슨 말을 하였던 제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 일도 없도록 그리할 것이오. 그러자 처녀는 더 이상 돌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덕으로 변하지 않고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이 처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연모하게 되었고 곧 간단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신령 말대로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논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한테 밥을 이고 가던 더덕각시는 이 산에 사는 사악한 도깨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더덕각시를 보고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덕각시에게 다가왔고 더덕각시가 얼른 바위 밑에 달려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들어올 수 없는 커다란 돌들 틈으로 더덕으로 변해서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깨비는 힘이 아주 장사였습니다. 그 커다란 돌들을 몽땅 들어서 내던지고서는 더덕각시를 잡아서 그녀를 자신의 소굴로 잡아갔습니다. 도둑에게 잡힌 더덕각시는 남편이 자신을 찾으러 올 수 있도록 꽃잎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간 후에 또 꽃잎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의 소굴에 도착하자 또 꽃잎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돌쇠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오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도 색시가 없었습니다. 뭐지, 우리 색시가 어디로 갔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산신령님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돌쇠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더덕각시가 평소에 다니던 길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우리 색시의 꽃잎이 아닌가? 혹시 이것이 색시를 찾을 수 있는 흔적인가? 꽃잎을 본 돌쇠는 꽃잎을 따라 더덕각시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더덕각시의 꽃잎은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면 하나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확신했습니다. 꽃잎을 따라가면 반드시 색시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계속 그 피를 따라가 보니 끝에는 아주 커다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가 기와집 담장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더덕향기가 났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색시의 향기가 아닌가? 확실하다. 반드시 이곳에 우리 색시가 있을 것이야. 돌쇠는 보이지는 않지만 담장 너머에 색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주워서 들고 온 꽃잎을 담장 안으로 불어넣었습니다. 담장 안에 있던 더덕각시는 날아드는 자신의 꽃잎을 보고는 돌쇠가 자신을 찾으러 왔음을 알았습니다. 서방님이 이 나쁜 도깨비를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해. 더덕각시는 마침 도깨비가 도적질을 하러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돌쇠를 집 안으로 들일 수 있었습니다. 색시를 본 돌쇠는 황급하게 각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색시 어서 나갑시다. 지금이라면 도망갈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더덕색 씨는 돌쇠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도깨비는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우리가 지금 도망간들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쫓아올 거랍니다. 차라리 이 도깨비 없애고 이놈의 악행이 멈추도록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오. 우리 색시를 잡아간 원수를 갚아야지. 서방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도깨비는 힘이 장사해요. 아유, 나도 힘으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소이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도깨비는 동굴에 사는 구렁이와 박쥐만 먹어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장사에다가 박쥐의 피를 매일 먹어서 피가 여타 인간과 동물과 다르게 돌덩이 같습니다. 그래서 칼로 베어도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도깨비를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산신령님이 가장 아끼는 산삼을 모아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서방님이 드시면 놈보다는 못하지만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쇠에게 칼을 주고 방 안 병풍에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도깨비는 어디선가 훔친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편하게 누웠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돌쇠가 방심하고 있는 도깨비의 목을 칼로 냉큼 내리쳤습니다. 산삼약을 먹고 힘이 도깨비만큼 강해진 돌쇠의 칼질에 이 도깨비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목이 댕강 잘렸습니다. 그런데 도깨비의 피들이 너무 질퍽해서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시 붙으려 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너무 놀라 순간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더덕색 씨는 품속에 숨겨놓았던 자그마한 칼로 자신이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칼에 벤 더덕색 씨의 손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덕가루가 흩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도깨비의 목에 뿌리자 놀랍게도 도깨비의 질퍽한 피는 동물피처럼 맑아져서 도깨비의 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굴대굴 굴렀으며 도깨비의 목은 눈을 감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돌쇠는 너무 기뻐서 색시를 부둥켜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색시 덕분이오. 사악한 도깨비를 처치했소. 그 후에 두 사람은 도깨비가 잡아놓은 수많은 여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창고에 쌓아둔 비단과 수많은 돈들을 말에다 싣고 돌아와서 풀려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잘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돌쇠와 더덕각 씨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한 시골에 글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이 글방에서 함께 공부하는 돌쇠와 먹새가 서울로 과거 보러 갔는데 두 사람 다 급제하였습니다. 아래 윗집에 사는 이웃인데다가 또 동창생이자 한나란 씨의 동방급제를 하다 보니 두 집 사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 집 부인들까지 모두 임신하여 이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부인도 임신했다지. 정말 축하하네. 그래, 자네 처도 그렇다지. 이게 무슨 경사인지 모르겠네. 그렇네. 그럼 우리 두 집에서 사돈을 하면 어떻겠나?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뱃속에 든 것이 뭔지 알아야지. 알고 모를 게 있나? 두 집에서 남녀가 태어나면 짝을 맺어주고 모두 남자거나 여자라면 형제 자매를 맺어주면 되지 않는가? 그거 좋은 방법일세. 그럼 그렇게 합세.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두 부인께 알리니 그들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 뒤에 언제나 슬픔이 따르기 마련인지 돌쇠는 벼슬을 기다리는 사이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돌쇠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그의 부인은 아들을 낳고 먹새의 처는 금옥 같은 딸을 낳았습니다. 먹새는 그 해에 본 고을 원님으로 되더니 7년 만에는 판서가 되어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돌쇠의 아들 칠복이와 돌쇠의 아내는 믿던 먹새가 훌쩍 떠나고 보니 외롭게 되었고 또 생활이 쪼들어 나이 어린 칠복이에게 마음 놓고 공부를 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세월이 흘러 먹새의 딸 꽃분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관대작의 외동딸인데다 인물 또한 절색이어서 한다 하는 대감나리들의 청혼이 그칠 새 없었습니다. 그러나 꽃분이는 청혼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먹새는 자기가 돌쇠와 언약한 일이 있었지만
시골의 나무꾼인 돌쇠의 아들 칠복이에게 어떻게 딸을 주겠는가 해서 딸을 설득하였습니다. 꽃분아, 아비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아무래도 칠복이는 안 될 것 같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곳으로 혼사길을 정해야겠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부일언은 중천금이라 하였는데 아버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어찌 배반하고자 하십니까? 너희들이 뱃속에 있을 때 취중에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러기에 그 집에서도 청혼하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칠복이는 그만 있거라. 하방의 서민들도 한 번 언약한 일은 그대로 실행하는데 하물며 조정에서 중책을 맡아 일보시는 아버님께서 아녀자들처럼 일구이연하심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 줄로 아옵니다. 곱다 하니까 못하는 소리 없구나. 내 이미 너를 김대감의 둘째 며느리로 주기로 마음먹고 있으니 그리 알아라. 이리하여 먹새의 딸 꽃분이는 피눈물을 삼키면서 김대감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꽃분이가 천하절색이라는 말을 듣고 욕심내는 사람이 강변의 모래알 같은 데다가 자기가 갑자기 병환에 있다 보니 어찌 될지 모른다며 급히 서둘러 며느리를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석삼이를 불러놓고는 석삼아, 사나이 대장부가 큰일을 하자면 무엇보다 주색에 빠지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오늘 잔치를 한 후 내일은 남자에 돌아가서 공부를 마저 하도록 해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석삼이는 아버지께 이런 말을 들은 후 첫날 밤에 깨알이 쏟아지는 재미를 보려 했으나 꽃분이에게 석삼이는 퇴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녀, 서방님께서 큰 뜻을 품으시고 학업에 정력을 기울이시오. 장부의 뜻을 이루었기를 바라옵니다. 대장부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소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신랑 석삼이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후 그날 밤 절로 떠났습니다. 서울 소식은 시골 사람이 먼저 안다고 먹새의 딸이 김대감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들은 돌쇠의 아들 칠복이는 괘씸한 계집애, 소꿉놀이할 때부터 신랑 신부라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오늘은 내가 못 산다고 헌신짝 버리듯 하다니 신의와 사랑을 저버린 년은 살려둘 수가 없다. 하며 마음먹고 비수를 품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집까지 알아냈으나 일국정승의 집이라 감히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생각하던 끝에 여복을 하고 빚장사로 가장하여 즉 여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비싸세요. 비싸세요. 하며 김대감네 대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때마침 마님은 머리가 근질거려 긁던 참이라 어서 빚장사를 불러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마님은 보던 책을 놓고 안경을 벗으며 빚장사인 칠복이를 보더니만 아이고, 곱게 생긴 처녀가 왜 빚장사를 다니나. 어여 들어오게.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약을 좀 사려고요. 그래, 아이고 가여워라. 마님이 참빗을 들고 고를 때 칠복이는 마님 곁에 놓인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이야기 책 보시기를 즐기십니까? 할 일이 없으니 소일 삼아 읽고 있네. 그대도 글을 볼 줄 아는가? 예, 무남동녀라고 아버님 생전에 선생님을 청해다 몇 년 동안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 그거 마침 잘 됐네. 난 눈이 어두워 돋보기를 끼고 쉬엄쉬엄 보는 것도 한참만 보면 글자가 아물거려 읽고 싶어도 몇 줄 못 읽고 만다네. 과히 바쁘지 않으면 한 대목만 읽어주고 가게. 언덕이 없어서 비비지 못하던 칠복이는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여겨 재간을 다해 구수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마님은 칠복이가 책을 읽는데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빚을 내가 다 팔아줄 테니 한 장만 더 읽어주면 안 되겠나? 칠복이는 감칠맛나게 천천히 읽으면서 바쁜 대목에 가선 해석까지 해주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칠복이가 이제는 가겠다고 일어서니 마님은 날이 저물었는데 가기는 어딜 간다고. 그래 저녁을 먹고 이야기책이나 마저 읽어주고 내일 가게. 하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녁이 끝나자 마님은 두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불러들여 같이 듣게 하였습니다. 칠복이와 둘째 며느리 꽃분이는 서로 눈길이 몇 번 마주치게 되자 칠복이의 가슴은 물론 꽃분이의 가슴도 쿵닥쿵닥 뛰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뛰는 가슴을 애써 달래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서야 이야기 책 읽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은 참 재미있게 보냈네. 그런데 이 처녀를 어느 방에서 재우지?
물론 내 방에서 자야겠는데 새파란 처녀가 늙은 내 옆에서 잠이 오겠나. 호호호. 큰 며느리는 아이가 있어 시끄러울 테니 아무래도 둘째 며느리가 매일 혼자 자면서 심심하겠으니 말똥무나하고 같이 자도록 해라. 시어머니의 말씀이라 꽃분이는 겨우 네 하고 낮은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꽃분이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0년 만에 이런 곳에서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던 마음속의 님을 만났건만 정다운 인사에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복을 하고 찾아온 것으로 보아선 19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것인데 여차하면 마음속에 서리고 서린 사연을 이야기도 못하고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한편 마님의 말을 들은 칠복이는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니 이는 하늘의 도우미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둘째 아들이 없다는 말이 썩 이상스레 여겨졌습니다. 김대감의 둘째 아들이 사나이 대장부답게 큰 뜻을 품고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음을 칠복이가 알 리 없었습니다. 후원 별당으로 들어온 꽃분이는 시종을 돌려보낸 후 앞뒷문을 닫아 걸고 촛불을 밝히더니 방석을 내어 칠복이에게 주고 나서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칠복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꽃분아, 나를 알아보겠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소년이었던 몸이 이토록 장성하여서 처음엔 몰라보았으나 앞뒷집에 살면서 몸만 떨어지면 고를 마주대고 소꿉놀이 하던 더군다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로 되었는데 내가 꿈엔들 잊을 수 있겠니? 꽃분아, 입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가 있니? 칠복이는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어 앞에다 놓았습니다. 칠복아, 난 오직 너만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너의 손에서 죽으려고 오늘 이때까지 잔명을 보전해왔으니 난 죽어도 한이 없어. 이 말에 그를 죽이려던 칠복이는 그만 뒤로 주춤 물러 앉았습니다. 정말 죽기가 소원이란 말이냐? 칠복아,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기가 소원인 사람이 어디 있니? 죽으려고 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연으로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겠니? 뜻있는 낭구님을 모시지 못할 바엔 차라리 너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 내 마음이 진정이라면 무엇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이 집에 시집을 온 거야? 대체 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너는 돈과 명예로 바꾼 것이 아니냐? 사나이 대장부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옹졸하며 대장부의 식견이 어찌 그리 좁을 수가 있어? 나는 황금과 명예를 탐내어 팔려온 것도 아니고 초계 같은 목숨이 아까워서도 아니야. 그저 부모의 언명이라. 부모의 채신을 보고 또한 너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으려 했을 뿐이야. 나의 서방님은 아직 나의 마음은 물론 손목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절에 가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던 님의 말을 들어보니 암자에 간 서방님이 한결 대장부답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네. 그 말에 감동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칠복이는 꽃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의 언행을 용서하기를 빌었습니다. 그것을 본 꽃분이는 놀라서 칠복이를 일으켜 앉히며 그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칠복이가 떠나려고 하는데 조정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그에게 어제 저녁 일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칠복이를 한번 보자고 하면서 어서 불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칠복이가 들어오자 이것저것 자세히 캐어 물으면서 칠복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던 큰아들은 그를 내보내고 나서는 어머니, 이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처녀가 아니라 총각이 여복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이게 사실이냐? 당장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속히 사람을 보내요. 둘째 동생 석삼이를 데려와야겠습니다. 어서 그리하거라. 어서. 칠복이와 꽃분이는 일이 탄로난 줄을 알았으나 마님이 붙잡아 앉히고 책을 읽으라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칠복이와 꽃분이가 후원별당에서 소곤소곤 의논하는데 공부하러 간 석삼이가 돌아왔습니다. 급하게 저를 부르시고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기셨습니까? 큰아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일은 너가 처리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석삼이는 바로 부친께서 쓰시던 칼을 들고는 후원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삼이는 들어가자마자 칠복이를 보며 당장 옷을 벗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칠복이는 이미 각오를 했는지라 서슴없이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그러자 석삼이는 속옷만 입은 그를 천천히 뜯어보더니
바로 칼을 놓고는 넙적 엎드려 떠도는 말을 듣고 실례에 쏘이다 하고는 돌아 나왔습니다. 석삼이가 나오자마자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형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경솔히 처리하십니까? 그 빚장사는 여자입니다. 전 부끄러워 더 지체할 수 없으니 이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석삼아, 기왕 온 김에 며칠 묵어가려무나. 대장부가 한번 뜻을 세웠으면 끝을 봐야지 않겠습니까? 어머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규수를 오늘 밤까지 집에서 재워보내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면 우리 집에서 괄시했기 때문에 노여워서 가는 것으로 됩니다. 석삼이는 말을 마치자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칠복이와 꽃분이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칠복이는 석삼이의 언행에 머리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꽃분이의 변함없는 마음을 안 칠복이는 그 마음이 한없이 고마웠으나 자기는 확실히 석삼이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꽃분아,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 않니? 내 비록 한 번 밖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너의 남편은 나보다 곱절 훌륭한 분이요. 저런 대장부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니?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생각하지 말고 서방님을 잘 섬기도록 해. 칠복이는 마님이 붙잡는데도 어머님의 병을 빙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자기가 부친이 없이 자란 데다 집이 가난하여 공부를 못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음을 몰랐노라 통탄하고 인재가 되자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하더니 마침내 서울로 과거 보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칠복이는 과거 시험장에서 석삼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후 과거를 본 결과 두 사람이 동시에 급제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저 사람은 난 놈이다. 인격자다. 그때 그가 내가 남자라고 하고 죽였더라면 두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자기 망신이요. 집안 망신이겠는데 그런 큰일을 군소리 한마디 없이 묵인시켜버렸으니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러더니 끝내 과거에 급제했으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석삼이도 너가 여복을 하고 남의 집 부인방에 뛰어들어 칼끝 앞에서도 태산처럼 요지부동하더니 내 생각대로 과연 대장부가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누구도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대장부는 모두 벼슬길에 올랐는데 석삼이는 좌의정이 되고 칠복이는 판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나라 행사에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석삼이가 오자 둘은 맞상을 하고는 칠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승대감, 내가 누군지 기억하시오. 그 말에 석삼이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거 참, 난 대감이 영의정쯤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만 판서에 눌러 앉았구려. 좌의정으로 된 석삼이의 말뜻인즉 마지막까지 참지를 못하고 각시방에 서 있는 옛날 일을 꺼내는 걸 보니 대장부다운 기질이 모자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인을 어찌 장부다운 정승대감의 성품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된 것도 정승대감과 부인. 잠깐,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석삼이는 칠복이가 꽃분이 덕분으로 대장부의 체면을 유지했다는 말을 꺼내는 줄로 알고 앞질러 그 말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오늘 좌의정까지 된 것도 꽃분이의 대장부가 돼야 한다는 말을 옳게 여겨 처사한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대장부는 말없이 술자리만 계속 기울이며 그 후에도 꽃분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멍서방하고 똑서방이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둘은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자 둘 다 결혼을 해서 머슴살이를 관두었습니다. 멍서방은 멍청해서 멍서방이고 똑서방은 똑똑해서 똑서방입니다. 똑서방은 소금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멍서방은 그냥 잠자코 노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노는 게 일입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도 배가 커서 밥은 잘 먹는 것입니다. 한컵에 두 그릇도 좋고 세 그릇도 좋고 그저 주는 대로 뚝딱뚝딱 먹어치우거든 말입니다. 그래도 멍서방은 사람이 좋아서 인간도리를 잘 알고 염치도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논이 있나 밭이 있나. 그러자니 할 일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머슴을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빈둥대며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잠만 내쳐 자니까 아내가 그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 밤낮밥만 먹고 잠만 자오. 옆집 똑서방은 소금 장사를 한다니 가서 장사나 배워오든지. 그래서 멍서방이 똑서방한테 갔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고 고생만 하는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그 소금 장사하는 법 좀 가르쳐 주게. 이제 매일매일 노는 것도 지겹고 안 사람 눈치도 보이니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럼 먼저 소금을 한 짐 사오게나. 소금이 있어야지 장사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멍서방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소금 한 짐을 샀습니다. 사서 짊어지고 똑서방한테 가니깐 그만하면 됐네. 나랑 같이 가세. 이제 소금 파는 것을 가르쳐 줌세. 해서 둘이서 장사하러 나섰습니다. 소금 한 짐씩 짊어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고개를 하나 넘게 됐습니다. 지나는 사람도 없는 깊은 산속인데 그런 데서 고개를 넘다가 둘 다 소금 짐을 내려놓고 잠깐 쉬었습니다. 길가에서. 그러다가 멍서방이 잠깐 졸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졸았는데 조는 사이에 그만 똑서방이 소금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멍서방 혼자 두고 멍서방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혼자거든 말입니다. 소금 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말짱 혼자인 것입니다. 첩첩 산중에 혼자 버려놓고 가버리니 길도 모르니 어쩌겠습니까? 무턱대고 갔습니다. 터덜터덜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그 깊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야단났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어쩌나 하다 보니 마침 저 멀리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웬 과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웬 손님이 오셨나? 빨리 들어오시게. 밤이 아주 야심한데. 하고서는 과부가 밥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리밥을 한 사발 아주 실하게 퍼담아주는 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뚝딱 해치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걷기만 했으니 좀 시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많이 먹는 멍서방인데 뱃속에 비렁뱅이가 들어있는 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맛바람에게 눈 감추듯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습니다. 과부가 그걸 보고 보리밥 한 사발을 덮어 담아주는 것입니다. 또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해치웠습니다. 또 한 사발 퍼 담아주는 걸 뚝딱 또 한 사발 주는 걸 뚝딱 또 한 사발 뚝딱. 이렇게 내리 5사발을 한꺼번에 먹어치우고 나니 솥이 텅텅 비었습니다. 과부가 그걸 보고 놀라며 하는 말이 아이쿠, 우리 집에 장군님이 오셨구나. 오늘 정말 기다리던 날이 왔구나. 하면서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 바깥에서 떡거머리 총각이 하나 들어오더니 넙죽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들으니 보리밥 5사발을 한꺼번에 드시는 장군님이라고요. 부디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서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뒷산에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사는데 사람도 해치고 집짐승도 해치고 해서 총각 아버지가 잡으러 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수인 것입니다. 그래 잡으러 갔는데 하도 사나운 놈이라 못 잡고 되레 당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단 말인 것입니다. 그놈의 호랑이를 잡아서 아버지 원수를 갚아드려야 할 터인데 그놈의 호랑이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갑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가 없어서 이만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처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내일 나와 함께 가서 호랑이를 잡읍시다. 하는데 그걸 뭐 못하겠다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밥을 5사발이나 얻어먹고 어떻게 못하겠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라 이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하고서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 뭐 염려 놓으시오. 내 그놈의 호랑이를 한 주먹에 때려 눕히리다. 그렇게 하고서 잠을 자고 이제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또 보리밥을 잔뜩 먹고 둘이서 호랑이 잡으러 나섰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총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호랑이를 떼어낼 테니 장군님은 여기 있다가 호랑이가 오면 잡으십시오. 하고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저 위에서 모 벼락치는 소리가 우지끈 뚝딱 나더니 호랑이란 놈이 덩치가 집채만 한 개 달려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놈이 사나운 기세로 마구 내닫는 걸 보니 어찌나 겁이 나는지 그만 오금이 딱 붙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어서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래 호랑이란 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총각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어찌 됐습니까?
잡았습니까, 장군님? 아, 그것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에 불쌍해서 내가 한번 봐줬소. 그러지 말고 내일은 꼭 잡아주십시오. 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사람을 여러 대치었습니다. 알았소. 내일은 놈이 아무리 빌어도 절대 봐주지 않겠소. 그 이튿날 또 아침에 보리밥을 잔뜩 먹고 둘이서 나섰습니다. 어제처럼 총각은 산 위로 올라가고 멍서방은 밑에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호랑이란 놈이 달려내려오는 것입니다. 아, 집채만 한 놈이 눈에 불을 시뻘겋게 켜고 내닫는 걸 보니 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입니다. 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옴짝달싹도 못하고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총각이 내려와서 또 물었습니다. 장군님, 호랑이는 어찌 됐습니까? 이번에는 잡았나요? 아, 그것이 죽기 싫다면 눈물을 줄줄 흘리기에 불쌍해서 내가 한번 봐줬소. 이 녀석이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너무 불쌍했소. 그러지 말고 내일은 꼭 잡아주십시오. 제 아버지의 복수를 할 날만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알았소. 딴 생각 안 하고 놈을 잡아 꼭 복수해 줌세. 그 이튿날 또 아침에 보리밥을 잔뜩 먹고 둘이서 나섰습니다. 총각은 산 위로 올라가고 멍서방은 밑에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달라 어제처럼 또 호랑이가 달려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지나칠 기세가 아닌 것입니다. 호랑이가 그냥 똑바로 멍서방을 보고 내닫는데 이건 뭐 영락없이 잡아먹히게 생겼지 뭡니까. 입을 딱 벌리고 어흥하면서 달려드는 걸 보고 멍서방이 어찌나 놀랐던지 그만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멍서방 죽네. 멍서방 죽어.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달려들던 호랑이가 그만 놀라서 펄쩍 뛰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몸이 탁 끼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뒤에 총각이 내려와 보니 이게 웬일, 호랑이가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서 죽어 있거든 말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놈을 나뭇가지에 기게 해서 잡았습니까? 어찌 되나마나. 저것이 달려들기에 한 손으로 모가지를 잡고 빙빙 돌리다가 내던졌더니 저기에 끼어 죽습디다. 총각이 그 말을 듣고 좋아라 하면서 절을 12번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덕분에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고맙다고 산삼 12뿌리를 주기에 그걸 옆구리에 차고 호랑이는 가죽을 벗겨서 등에 짊어지고 이제 멍서방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산삼도 팔고 호랑이 가죽도 팔고 해서 논밭 사서 열심히 일해서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산삼이랑 호랑이 가죽 값이 좀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멍서방은 그렇게 부자 되어 잘 살았고 똑서방은 그 뒤로도 남의 물건을 훔치다 관아에 잡혀가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멍서방처럼 천덕꾸러기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